이번 시간도 여러분께 사연 한 가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요, 중년의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을 보내시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보내주신 사연 속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부턴가 유튜브에서 사연 영상 클릭하는 재미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정말 톡톡 사연, 진솔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사연 소개해 주시는 성우분 덕분인지 제가 가장 애청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요. 저는 톡톡 사연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면서 사실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연자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세상에는 나보다 아둔하고 못난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위로를 저도 모르게 받았어요. 나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다행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네요. 오늘은 사연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톡톡 사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과연 소개가 될까요? 소개가 된다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적어주실지 여러모로 떨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까운 지인도 몇 되지 않지만 정말 그 누구에게도 제가 이번에 겪은 일화를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였어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저 가슴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은데 이걸 누구한테 꺼내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마저 들어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톡톡 사연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적으려는 이야기는 제 남편,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댁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듯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 초기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던 남편의 면모,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네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저는 8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였던 직장인이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야근이 있었고요. 남편은 저랑 출퇴근 시간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대신에 저보다 야근 횟수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혼자서 간단히 저녁을 먹게 되었고 남편은 대체로 회사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집에서 저랑 같이 저녁밥을 먹는 거였고요. 주말에는 둘 다 쉬니까 해당 사항이 없었고 평일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틀 정도를 같이 저녁 먹었었죠. 참고로 아침은 둘 다 간단히 먹었더랍니다. 저는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선식을 타 마셨고요. 남편은 요플레 2개랑 바나나 1개가 고정 메뉴였어요. 아침 각자 취향대로 먹고 점심은 무조건 회사에서 해결하고 저녁도 거의 따로 먹게 되니까 평일에는 사실 요리를 할 일이 없다시피 했어요. 주말에 맛있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 차려서 먹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반찬을 구매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반찬 가게가 워낙 흔하고 그런 걸 정기 배달로 시켜 먹는 시스템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만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살짝 획기적이라고 할까요? 생소하다고 할까요? 좀 그랬어요. 아파트 단지의 미용실이 결혼하고 나서 제 단골 가게였는데 거기 사장님이 아는 지인분의 반찬 가게로 연결을 해주었던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반찬 받았고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반찬은 물론 국이랑 찌개까지 구성에 포함이었어요. 냉장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개봉해서 먹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좋았는지 몰라요. 직접 하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 나은 것 같지? 직접 장 보러 다니는 수고도 덜고 재료값이랑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먹는 게 더 저렴하다니까? 우리 이거 생각 잘해낸 것 같아. 반찬을 구매해서 받아 먹은 지 3주차로 접어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동의했었어요. 몰라서 이용을 못했던 거지 알게 된 이상 너무나도 저희한테 딱 맞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내일 야근해? 라고 했다가 야근 안 해도 되네? 하면서 당일에 말을 바꿀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퇴근을 목전에 두고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 식사 준비에 들어가고 집안 청소도 하고 막상 저는 전혀 쉬지도 못하고 옷만 간신히 갈아입은 수준이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반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남편이 언제 어느 때든 불시에 정시 퇴근을 하여도 상관이 없어졌어요. 하여간 반찬을 사서 받아먹게 된 이후로 좋은 점밖에 없었는데요. 2달을 꽉 채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냐? 반찬 사먹는 그게 10만 원씩이나 하는 거였어? 아, 내가 돈 계산 적어놓은 거 봤구나. 구성이 그 정도인데 10만 원은 하지. 아니, 10만 원 좀 안 되는데 내가 넉넉하게 계산을 잡아놓은 거야.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기껏해야 6만 원이나 7만 원? 그 정도 하는 줄 알았지. 뭐? 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걸 보고 그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직접 해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 제가 말하니까 남편 표정이 아주 불만 가득하더라고요. 너는 돈이 남아도냐? 야, 마트 아무 데나 가봐. 식재료 얼마 하나. 그거 사다가 직접 반찬 만들면 양이 얼마냐? 그게 훨씬 저렴하지. 비교가 안 되는데? 하, 순수한 재료값 생각만 하면 어떡해. 그리고 오빠는 한 가지 반찬 연속으로 안 먹잖아. 오늘 먹은 메뉴 내일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똑같은 메뉴 양만 많아봤자 어차피 남아서 버리게 될 뿐이야. 제가 조목조목 말을 해주니까 수긍은커녕 남편의 표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남편이 하는 소리가 나는 쇠가 빠지게 하루 종일 개고생해서 돈 버는데 너는 그 돈을 이렇게 쉽게 쓰고 있었냐? 그리고 너 은근히 요리하고 집안일하고 이러는 거 네가 더 많이 한다고 그것 가지고 나한테 생색내고 그러는 거야? 여자가 밥 차리고 집안 노동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왜 당연한 것 가지고 자꾸 나한테 생색을 내냐고. 와, 그때 정말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퇴근하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고단해하니까, 그리고 집안일에 참여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다 묵묵하게 도맡았던 거였거든요. 그랬건만 남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이야. 반찬 그거 다음 주부터는 받지 마. 직접 수고를 들여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편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었네. 내가 지금이라도 너 이러는 거 알아서 다행이다.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말했고 저도 약간 욱해서 반찬 받는 거 그냥 끊어버렸어요. 주말에 직접 식재료 장봐뒀다가 제 시간적 육체적 여건이 되는 만큼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볶음, 계란말이, 생선구이. 어째 식탁에 올라오는 게 거기서 거기 같냐? 그럼 오빠가 직접 메뉴 짜보든가. 예산 10만 원에서 많이 넘기면 안 되는 것도 알아둬. 며칠 안 지나서 남편이 에라이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분에 자기가 못 이겨서요.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다 일러 바치고 외국까지 가면서 징징거린 거예요. 자기 엄마 누구겠어요? 저한텐 시어머니 되셨던 그분이시죠.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불시에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양손 가득 반찬통을 가득 들고 말이시죠. 기어인 이 시애미를 이렇게 나서게 만들어야 했니? 제가 무거운 반찬통들을 건네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씩씩거리셨어요. 남편으로부터 먹고 싶은 반찬 못 먹고 산다는 투정을 듣고 나신 이후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아들 걱정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요. 만난 반찬들 한가득 만드시는 동안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의 길을 어떻게 하면 꺾어놓을 수 있는지 고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 앞에서 직접 해주셨던 거예요. 그거 돈 몇 푼 버는 것 가지고 꼴에 자기도 사회생활 한답시고 그 더럽게 콧대 높은 척하네. 혀를 끌끌 차시면서 저 들으라고 중얼거리실 때 저 진짜 분노와 모멸감으로 얼굴이 뜨거워졌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때의 사건이 시어머니께서 광란의 질주를 하시게 된 시작점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아주 늦은 나이에 보신 늦둥이 자식이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첫째 오빠, 둘째 언니가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네, 지체장애인이에요. 오빠랑 언니는 연년생이고요. 이렇게 좋아진 요즘 세상에도 장애인 아이 키우기 힘든데 정보가 없던 그 시절에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었나 봐요. 그리고 집도 워낙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았고요. 오빠가 나아질 거라고 계속 믿으셨던 부모님께선 가지신 돈을 거의 탕진해 가면서까지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되나요? 애초에 될 게 아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언니는 너무나도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고 부모님과 오빠를 집안에서 감당하고 조율하며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늦둥이로 저까지 태어나 버렸으니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언니가 저를 돌봐줬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언니가 돈 벌면서 저 옷 사주고 학용품 사줬었어요. 그러던 언니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집과 연을 끊고자 했습니다. 살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요. 언니는 결혼 이후 저희 가족과 절연을 하였습니다. 저 결혼할 때도 안 왔어요. 몰래 돈은 보내줬지만요. 저희 집이 이런 판국이었으니 제가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난 것이었고요. 당연히 제가 많이 기운 결혼이었습니다.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남의 눈에는 엄청난 결함으로 비춰지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시댁 앞에서 길을 못 폈어요. 하자 있는 집안 사람은 이래서 어떻게든 티가 난다니까? 잔말 말고 이거 다 먹으면 이제 네가 반찬 정성껏 싹 만들어서 밥 차려라. 내가 싸운 이 수준으로만 그대로 하란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가만히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움켜쥐는 것으로 참아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친정집을 탈출하는 수단으로만 여겼던 저의 속내라 알아본 하늘이 벌을 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기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낀 것에 저는 회의감을 느꼈어요. 이 결혼 생활을 정말 이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뒤에 저는 제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세월이 지났을 때 저는 두 딸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괴팍하기 짝이 없으신 시어머니께 시집살이를 꽤 당했습니다. 황당한 건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후에 시어머니께서는 그대로 사셨고 시아버지께서 멀리 고향 땅으로 가셨습니다. 반대였어야 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죠. 이혼 후에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고삐가 풀리셨던 것 같아요.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의 시누이도 싸가지가 바가지라서 자기 엄마랑 똑같았고요. 가운데서 남편은 중재 잘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점점 더 가부장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원래 여자는 결혼해서 자기 시댁에 잘하고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제가 남편보다 고작 몇 살 그거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연장자 대우를 받길 원하기도 했고요. 맞벌이와 육아와 집안 살림과 시댁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그게 바로 이상적인 여자라고 말하는 남자.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남편, 한술 더 뜨는 시어머니 때문에 억울하게 등 터지면서 지냈던 제가 처음으로 속 시원한 계기를 맞이했던 것은 시누이의 결혼이었어요. 성질 더럽고 제가 당한 시집살이에 톡톡한 자기 역할을 다했던 그 시누이가 결혼해서 엄청난 시댁을 만나버린 것이에요. 명절에 어디 여자가 친정에 갈 생각을 하냐면서 윽박 지르는 시댁 말이죠. 그거 알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 당하는 시누이 때문에 전전긍긍 하시면서 저한테 하소연하셨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까 무조건 시댁에만 충성하면 된다고요. 아닌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죠.
목만 벌게져선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앞에서 신우이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우는 소리 할 때 스피커폰으로 그거 듣고 있던 제가 슬쩍 그의 휴대폰을 가로채서 말했습니다. 어디 시집간 여자가 친정에다가 자기 시댁을 흉보는 거예요? 시댁을 하늘같이, 남편을 상정같이, 아시겠어요? 신우이랑 시어머니 동시에 나자빠졌죠. 그 후로 시어머니의 왕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이는 어색해져 갔는데요. 오히려 좋더라고요. 위에서 언급드렸지만 저희 집은 장애인 첫째, 보호자 역할을 해야만 했던 둘째, 늦둥이로 태어난 셋째, 그리고 첫째 때문에 희망 고문에 시달리며 재산 탕진하고 시간 또한 날린 부모님으로 구성돼 있던 집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오빠가 한꺼번에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교통사고였고 상대층 과실이 100%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오빠는 현장에서 직사라였었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9일을 버티시다가 열흘째로 넘어가던 날에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의식이 있으셨던 적도 두어 차례 있었고요. 그때 저랑 어머니를 향해 눈인사를 천천히 보내시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결국 아버지께서도 먼저 간 오빠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이때 집안 둘째인 저희 언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언니와 어머니가 좀 싸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해방될 수 있었는데 왜 아버지까지 휩쓸려 가신 거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짐덩이만 사라졌어 했는데 애꿎은 아버지마저 떠나셨네. 언니가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러자 그걸 듣고 어머니께선 노발대발 하셨던 거였죠. 뭐라고? 짐덩이? 너는 네 오빠가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었는데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와? 왜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안타까워도 솔직히 오빠 죽은 건 엄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련하지 않으세요? 욱해서 받아친 언니가 그렇게 말한 순간 어머니께선 모든 기력을 끌어모아 손을 휘두르셨습니다. 짝 하고 맑은 소리가 크게 울렸죠. 저는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오빠와 아버지의 연달아 터진 비보로 넋이 나가 계셨던 어머니는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언니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지금껏 영 끊고 살다가 가족 죽으니까 조아랍시고 얼굴을 들이민 너. 정말 냉혈한이다. 내가 어떻게 너를 낳고 키웠을까? 어머니께서 언니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시는 동안 눈물을 주룩 흘리셨어요. 맞은 뺨을 부여잡고 있었던 언니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냉정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엄마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신단 뜻이네? 나는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장애인 오빠를 위한 도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거지 같은 취급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젠 그 원흉이 떠나고 나서도 취급은 나아지질 않네요. 네, 잘 알았어요. 이제 제가 엄마 보는 일 없을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아, 혹시 제가 먼저 죽으면 안 오셔도 돼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언니는 고요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언니를 쫓아가야 하는지 장례식장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아버리시는 어머니를 달래드려야 하는지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오열하시는 것에 얼른 어머니의 어깨를 안아드렸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속으로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아오셨대요. 언니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것이 사실은 진짜 분심이셨대요. 그런데 그 미안함이 너무 오랜 세월 축적이 되었고 습관처럼 박혀버린 것이라 어머니께서도 그것을 오롯이 마주하기가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언니는 솔직한 진심으로는 저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가슴 아픈 순간들을 많이 지나왔기에 지치기도 하였고 어긋나버린 순간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아버지와 오빠가 그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후에 너무 적나라하지만 그에 따른 돈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수령을 하셨고요.
허투루 쓰지 않고 잘 두련다. 내가 쓸 데도 없지만 내 자식들을 위해선 내가 잘 간직해두는 게 최선이겠지. 어머니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음속에는 언니가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저희 집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은 바가 있었고요. 이런 과거를 아는 채 시간이 더 흘러버렸을 때 어머니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잘 먹는 그 빵을 사러 갔는데 워낙 자주 가는 집이잖아, 거기가. 그런데 그 빵 이름을 모르겠는 거야.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10년을 먹은 그 빵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아직 안 나왔냐고 직원한테 물어볼 때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 맨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일상 속의 작은 불편 정도로 호소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당사자인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뭐라고? 무슨 말 하는지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말하고자 하는 거니? 그런데 수상한 낌새가 어느 순간부터 느껴졌죠. 어머니께서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헷갈려 하셨고 어제 뭘 하셨는지 떠올려내시려면 한참 고민에 빠져드셔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물의 명칭을 빨리 기억해내지 못하셨으며 저랑 대화를 나누실 때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못 받아들이셨어요. 말 자체를 잘 못 알아들으실 때도 있었고요. 설마, 에이, 아직은 아닐 거야. 노화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지. 어르신들 보면 다들 깜빡깜빡 하신다잖아.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고, 그러니까 설마, 그건 아닐 거야. 저는 애써 제 안에 든 의구심을 부정하려고 들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 앞에서 부정을 해봤자 그건 현실 도피가 될 뿐 현실을 바꾸는 방법이 되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는 건가요? 치매?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고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봤을 때 그것만은 제발 아닐 거라고 부정하였던 결과표를 받아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질환보다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치매 말입니다. 평생을 보람되게 잘 살면 뭘 하나요? 치매가 걸리면 수십 년을 동반자로 살아온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목숨보다 귀한 자식도 못 알아보고 보기만 해도 예뻐 죽겠던 손주들도 못 알아보는 것을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간은 뇌가 주체이고 뇌의 작동과 명령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 모든 역사가 남겨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뇌를 고장내버리는 치매만큼 처절하리만큼 잔인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치매에 걸리셨다니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을 실제로 체감하였습니다. 제가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러질 못했어요.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첫 아이를 장애인으로 만나서 마음고생, 몸고생 심하게 하셨던 어머니. 그 평생에서 아무런 걱정 하나 없이 지내보셨던 순간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말씀하셨던 어머니. 그러신 분이 어째서 치매라는 가혹한 현실까지 맞닥뜨려야 했을까요?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장모님, 그거 뭐 검사 받으셨다더니만 그게 결과가 치매로 나왔다고? 치매가 결국 맞으셨던 거야? 남편이 그 소식에 화들짝 놀랐고 저는 그 앞에서 착잡하게 고개만 끄덕여 주었습니다. 제가 이때 엄청난 착각을 하고 말았죠. 개차반 같은 남편놈이라도 자기 장모님의 슬픈 소식에는 공감하고 함께 아픔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예상 그리고 기대와는 다르게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자꾸만 무섭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조심스레 입에 올리게 된 시기였습니다.
제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지내는 건 어때? 애들도 집에 거의 안 붙어 있는데 장모님 와 계셔도 크게 상관없잖아. 안 그래? 뭐? 그게 정말이야? 사실 우리 어머니 오가기 불편한 빌라에 사시잖아. 충분히 이사 가실 형편 되었는데도 그냥 집 구하고 이사하고 그런 거 번거롭다는 핑계 대시면서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쳐도 치매가 언제 어느 때고 확 심해지지 않을 리라는 법 없고 솔직히 걱정이었거든. 저는 고민하는 신용도 못하고선 그저 반갑게 제 생각을 줄줄이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남편 쪽에서 먼저 그렇게 말을 해주었던 것이 너무 의외이고 신기했던 마음이 커서 흥분했었나 봐요. 그 집은 당장 매매도 힘든 편이니까 일단 장모님부터 오시라고 하자. 일단은 우리가 모시면서 다른 것들 정리하고 그러자고. 남편이 선뜻 그렇게 말을 해주었을 때 저는 혹시라도 물으자고 그럴까 봐서 당장 알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른 어머니를 모셔올 생각을 하면서 문득 시어머니의 존재가 떠올랐죠. 어라? 그분이 이런 걸 용인하실 분이 아닌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사단 나는 거 아니야? 미리 언지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무대포로 질러놓고 나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뻗팅겨야 하나? 가뜩이나 저희 집안을 우습게 얕잡아 보면서 살아오신 시어머니이셨죠. 저희 아버지와 오빠가 사고를 당했을 적에도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무슨 집구석에 웬 이상한 일들만 다 일어난대. 전생에 뭘 하면서 살았길래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치매 판정을 아시게 되었을 때 그래 그 집구석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아주 그냥 활용정점을 찍으시는구만. 일부러 혼잣말을 크게 하셨었죠. 멀찍이 있는 저 들으시라고요. 이런 분이셨는데 치매 걸리신 저희 어머니를 남편과 같이 사는 저희 집으로 모신다고 그러면 거품 물고 쓰러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쓰러지시는 거야 상관이 없었지만 그러다가 잘못되시면 제가 병수발 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대충 그런 마음으로 남편한테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린 거야? 아예 숨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운을 띄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엄마한테는 다 말씀을 드려놨어.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싶다면서 내가 그래놨지. 뭐라고? 어머님께서 이미 아시고 있다는 거야? 그,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아니, 어차피 천년만년 치매 환자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데 오랜 기간도 아닐 텐데 그 기간도 못 모시는 건 이상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장모님 모시는 건 당연해 보인대. 엄마는 찬성이라고 그러시더라. 이럴 수가. 제가 알고 겪었던 시어머니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셨는데 게다가 저랑 워낙 냉랭한 관계가 되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모시는 걸 흔쾌히 찬성하셨을 리가 없었어요. 혹시 치매가 오셨나? 그래서 갑작스러운 성격의 변화를 겪고 계시나?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상상도 잠시 했더랍니다. 어쨌든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내가 거절했어 했는데 염치 없이 오겠다고 한 건 아닌지 너무 미안하네. 조금만 정말 짧게 있다가 내 발로 시설에 들어갈 거니까 둘 다 부담 갖지는 마라.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신 첫날 함께 저녁을 먹던 중이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잘 하시다가 도중에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을 때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마음 편히 잡수고 여기에 계실 수 있는 그때까지 계속 머물러 주세요. 그게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이런 말도 선뜻 할 줄 아는 인간이었다니 놀랄 노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무려 치매를 앓게 되신 것이 못난 남편도 변화시켜 놓은 것인가 싶었네요. 사위 노릇 제대로 한번 못하고 산 것에 대한 반성이려나 싶기도 했었고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 시어머니께서 좋은 과일 들고 찾아오셔선 저희 어머니를 뵙고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왔다고 하시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 들어오시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셨고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싶었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시고 나서 며칠이 흘렀고 금세 몇 주로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저희 어머니는 증세가 오락가락했는데요. 엄청 증세가 심해져서 여기가 어디인지 당신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실 때도 있었고 어느 날에는 또 나름 괜찮은 상태로 일상을 보낼 때도 있으셨습니다. 모시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가 안 되기도 하고 묘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째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서 장애인 오빠를 포기 못하시고 그리 애를 쓰셨다는 건지 알 것도 같았죠.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를 해보지 않고서는 그 입장을 알 수 없는 법인가 봐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부터 찾았죠. 안 계시더라고요. 잘 신으시는 운동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잠시 주변에 외출 나가셨나 싶었습니다. 항상 목에 수첩을 거신 채로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곤 하셨었거든요. 단지를 벗어나 동네를 활보하실 때도 가끔 있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고 특별한 상황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안일 하면서 어머니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돼서 돌아온 건 남편이었고 저는 그제서야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머니가 안 돌아오셨어. 언제 나가셨는지 모르겠고 내가 집에 왔을 때부터 계산하면 벌써 5시간째야. 최소 5시간 이상을 밖에 계시는 거라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 일단 침착해. 지금까지 장모님께 병고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찾으러 나가보자.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면서 별일 아닐 거라고 자꾸만 저를 나가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저만 너무 오버하는 건가 싶은 마음을 안고 어머니를 찾아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깜깜해진 밤이 되었을 때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무서운 가정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차도에 잘못 나가셔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 병원에 실려가신 건 아닐까? 별별 상상을 다 했었습니다.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서 안내방송을 몇 번 실시했고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카메라 한 대에 어머니의 동선이 잡혔어요. 혼자 아파트를 빠져나가시잖아. 후문은 절대 이용을 안 하셨던 걸로 아는데 왜 저기로 나가신 거지? 저쪽은 CCTV가 많이 있을 만한 길이 아닌데? 정말로 어머니께서 혼자 외출을 감행하셨고 어디론가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치매 환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머니의 실종을 말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불효녀라는 걸 제 입으로 떠드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놓은 채로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다렸어요. 물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매일 어머니를 찾아 저는 길거리를 활보했죠. 그런다고 찾을 수 있는 분 같았으면 진작에 찾았겠지. 의미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기도나 해. 그런 저에게 남편은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정신 사납게 굴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라네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하루아침에 어머니께서 증발하신 건데요. 제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사라진 어머니의 행방 때문에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12일, 어머니께서 CCTV에 잡히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던 그날로부터
딱 10일째 되던 날 어머니께서 돌아오셨어요. 당신의 두 발로 저희 집으로요.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대체 어디로 가셨던 거예요? 네?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행색이 꼬질꼬질한 것을 보니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길거리에선 노숙이라도 한참 하다가 오셨나 싶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그냥 바깥에서 지내다 오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몰라서 나 그냥 있었다. 아무 데나 그냥 있어지는 대로 있었다. 멍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손을 제가 꼭 붙잡아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기적적으로 저희 집 주소를 떠올려내셔서 여길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였어요.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 목에 걸고 다니셨던 수첩에 저희 집 주소가 적혀있던 페이지가 없어져 있었더라고요. 딱 그것만 뜯어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실 수가 없었던 거였죠. 저는 이게 무슨 기적이냐면서 행복해했는데 아니, 장모님,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신 거죠? 무사히 귀가한 저희 어머니를 보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수상했어요. 표정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당신의 사위가 기억에 가물가물하다는 듯 그저 고개만 갸웃거리고 계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실종 당일의 상황을 여쭤봐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선 미심쩍은 의심을 키운 뒤였고 남편의 행동 거지를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오신 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김에 과자도 사오려고. 혹시 먹고 싶은 과자 따로 있어?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집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시큰둥하게 아무거나 라고 답하고는 휴대폰을 보더군요. 저는 그러려니 하면서 어머니께서 방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는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휴대폰이랑 지갑 다 놓고 온 것을요. 어쩔 수 없이 쓰레기는 1층에 잠깐 두고 제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거실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말고는 무슨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득 궁금해져서 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습니다.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 안에 남편이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을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은근히 정신이 멀쩡하고 지랄이야. 그 순간 제 귀에 들려온 너무나도 불길한 내용. 저는 숨소리가 혹시 남편에게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살금살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엉뚱한 주소 종이에 써가지고 손에 쥐어줬던 거 그걸 기억 못하니까 다행이죠. 아무튼 아까워 죽겠어요. 잘하면 치매 노인네 유산 먹을 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 이게 생각하고 현실하고 다르다. 그치? 그래도 엄마 덕분에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행해 볼 수 있었잖아. 다음엔 꼭 성공하자고요. 우리 엄마 최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이 악마 같은 것들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머릿속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득달같이 따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저는 이성적인 판단 한 가지를 내렸어요. 증거. 잠깐만. 증거가 있어야 돼. 두 사람이 그랬다는. 일단 휴대폰으로 지금 저 대화 소리라도 녹음을 해놔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찾으러 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비명을 내지를 뻔했습니다. 쉿. 등을 돌리자마자 제 앞에 서 있는 사람, 검지를 입술에 대면서 바로 저를 진정시킨 사람,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저는 놀란 심정을 다스리면서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니께서는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시곤 현관을 향했습니다.
아직 남편은 이 상황을 모르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다용도실에서 자기 엄마랑 통화 중이었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빠져나왔어요. 인적 드문 곳에 벤치로 가서 나란히 앉고서야 어머니께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진작에 그것들이 어떤 추악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 어머니, 지금 상태가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다. 이러다가도 또 몇 시간 후면 나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될 테다. 마침 지금 정신이 또렷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자, 이것부터 받아라. 어머니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것은 작고 얄쌍한 녹음기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작태를 녹음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것 덕분에 정신이 흐려질 때도 상황 파악을 하실 수 있었다고 했고요. 또한 주머니에서 꼬깃한 종이들을 꺼내 저에게 주셨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두 사람이 어떤 모의를 했는지 들으실 때마다 몰래 메모를 해놓으셨대요. 치매 환자로 우습게 본 그들은 제가 집에 없을 때 둘이서 신나게 작당질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실종 당일에 당신께서 태워지셨던 택시의 차량 번호를 적어두셨습니다. 일부러 아파트 밖으로 어머니를 나오시도록 몰래 유도해놨었던 남편은 엉뚱한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불러준 후 어머니를 태워서 보냈대요. 거기선 노인들을 위한 모임이 열릴 거고 그 주소에서 내린 후에 몇 분 기다리면 안내자가 올 거라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개수작의 진위를 아시고 계셨기에 일부러 그래, 좋다 라면서 생각이 없으신 척 따르셨다고 합니다. 바로 집으로 안 오셨던 것도 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신 거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못난 늦둥이 딸이 못난 결혼을 해서 이런 못난 꼴을 겪게 해드린 것에 미칠 것만 같았어요. 흐려지는 정신을 애써 붙잡으며 절치부심으로 증거를 모아오신 어머니의 심정을 제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벌받을 수 있게 할게요. 저는 울면서 다짐하였고 어머니께선 그것으로 되었다며 웃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남편이었고 시어머니셨던 그 작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분들의 도움도 받았고요. 특히 언니가 인맥에 힘을 써주었죠. 어머니께서는 시설에 들어가셨어요. 언니가 사는 집에서 차로 불과 10분 걸리는 거리예요. 저는 두 딸들과 셋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알게 된 딸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자기들은 아빠라는 존재가 없는 셈 치면서 살 거라고 합니다.